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세제 개편한 이후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부동산 대책, 특히나 이제 공급 대책이 이제 곧 발표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어떤 부분이 좀 주요 내용이 될까요? 아무래도 이번엔 공급 대책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신규 택지 개발을 좀 더 발표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기존 그 공급을 발표했던 지역의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그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를 공급하는 게 아마 한두 개 발표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19 대책에서 공공부지를 개발해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속도전을 낼 것 같고요. 또 정비 사업에서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사업 속도를 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3기 신도시가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네. 출발한 지가 8년이 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속도전을 내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핵심은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인데요. 지난 11일에 국회에 출석했던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민간 정비 사업은 민간 정비 사업대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게 있고요. 또 이미 그 진행되고 있는 그 2기, 3기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의 주택을 좀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이 아파트든 아파트에 한정하지 않고 비아파트도 활성화시켜서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주택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일단 곧 나올 수 있는 그 공급 대책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지역이 유력할 거라고 보세요? 우선 거론이 많이 되던 게 이제 그 수서 역세권 뒤에부터 복정동 사이가 지금 비어 있는 땅이 좀 있고요. 또 수서 쪽에 예비군 교장이 있습니다. 네. 그 지역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복정동에서 성남 사이에 비행장 건너편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남 간북지구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뒤편이 그 농지인데 그게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이제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묶여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네. 강남과 송파 쪽 서울 변두리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특히나 또 관심을 모았던 게 용산 어린이 정원 네. 이 부분 포함될지가 관심인데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반대 여론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마도 용산 어린이공원이 그 포함된다 그러면은 개발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 지역 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환경단체도 반대하고 있고 서울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는 것보다 더 쉽게 갈 수 있는 쪽으로 먼저 발표하지 않겠나. 그래서 용산은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속도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포함된다고 해도 이게 당장 내년에 입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이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저도 참여를 해서 예.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드린 게 어떤 공급 정책을 내놔도 현재까지는 중장기 대책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8번인데요. 그중에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이 주택 공급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 97 대책이 135만 호고 올해 129 대책이 6만 호나 됩니다. 예. 140만 호가 넘는데 이거를 단기간에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중장기 대책이거든요. 예. 근데 시장은 당장 들어갈 집이 없거나 또는 뭐 거래할 집이 없으면 가격은 오르거든요. 그래서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방법은 이제 비아파트 부분의 활성화인데 네. 비아파트는 뭐 6개월 내지 1년이면 공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요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 수요자가 없으면 공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부는 이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 만약에 5평, 10평, 15평짜리 조그만 주택을 내놓으면 과연 누가 그걸 살 것인가? 지금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무주택자가 사게 되면은요. 공공택지 분양에서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로 85점을 따져서 신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예. 무주택 기간이 사라지면 받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 거예요.
두 번째는 기존에 주택이 있는 사람은 그럼 살 수 있느냐? 5평, 10평만 사도 다주택자가 됩니다. 예. 그러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멀어집니다. 지금 만약에 공시가격이 12억인데 14억으로 올리게 되면 그 이하는 80%까지 공제받잖아요. 예. 지난번 세제대책에서 장기부의 특별공제와 거주가 40%씩 80% 공제받고 예. 나머지 20%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마저 사라지고 1가구 2주택이 되어버리면 양도 차익에 대한 최고 세율이 45%거든요. 예. 6 내지 45%인데 지방세율 10%를 합치면 71.5% 세금 냅니다. 아이고. 5평, 10평짜리 하나 사면. 그래서 정말로 수요자가 누구인가 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는 한 단기주택 공급 정책은 내놔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예. 근데 이번에 개발 제한을 비롯한 정부가 야심차게만 내놓을 수 있겠지만 전부 다 중장기 대책이다. 그래서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전월세 시장이나 매매 시장은 예. 가격이 상승하면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앞서 아마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예. 단기주택 정책이 좀 나오기를. 예. 네. 그 김인덕 장관 녹취 들으신 것처럼 그린벨트라도 풀겠다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녹지 훼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상 기후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수도권에 녹지까지 훼손하면서까지 아파트 세운다는 게 괜찮은 것이냐 이런 좀 비판 여론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그린벨트 제도라고 하는 개발 제한구역이 71년도 7월 달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게. 예. 그 원인이 그 목적이 뭐냐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그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녹지를 보존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개발을 하려면 지금까지는 녹지보다는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지역, 개발 제한 구역에는 녹지가 없고 농지나 공장이나 다른 타용도로 전용된 부분을 주로 개발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산림까지 훼손하면서 포함된다면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반발이 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다 하더라도 토지 보상부터 착공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가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해도 국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협조가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하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서울에 빈 땅 없다, 녹지를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보다 정비사업 통해서 공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논리는 뭡니까? 사실은 둘 다 해야 됩니다. 네.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도 개발해야 되고, 근데 이제 정비 사업은 속도가 너무 늦어요. 보통 10년, 15년 걸리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 재임하면서 속도전을 내면서 많이 오긴 왔습니다. 아직 뭐 착공하거나 분양한 건 없지만 이제 어느 정도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도심지 주택 공급은 택지가 없으니까 제일 효과적이라고 본 것 같아요. 예. 자, 이 주택 공급 부분에서 어떤 게 좀 효과적인지 두고 지금 정부와 서울시 생각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를 좀 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를 듣고 다시 논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재개발의 경우는 사실은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긴 해요.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 물량이 느는 게 없다. 순증 물량이 늘어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여기 와보면 아주 극명하게 잘못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비사업은 절대로 적대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와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 들어봤는데 어떤 네. 의견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개발 사업을 하면 주택 수가 오히려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냐면 단독 주택에 다가구가 있습니다. 예. 1층에 2가구, 2층에 2가구, 3층에 주인이 살면 5가구가 살죠. 예. 주택은 하나가 분양됩니다. 근데 임대차로 살고 있는 임차인 4가구는 임대주택 분양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법으로 17% 이상, 서울에 21%를 짓게 하거든요. 예. 지금 기존의 세입자 이상의 임대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집은 늘어나죠. 그러고도 일반 분양분이 있어서 그걸로 건축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그 서초, 강남, 용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때 일반 분양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택 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뭐 여기에 들으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은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지자체 갈등에 또 보상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세월화 내월화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결국
3기 신도시처럼 늘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내보내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 서울시나 또는 뭐 경기도나 예. 국토부가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공급은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예. 협의체를 구성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이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고 또 정부가 그 추진하는 것이 또 지자체에서 발목이 잡히고 또 지자체 출발하는 건 또 거꾸로 반대로 그럴 수가 있어서 이게 그 주택 공급과 관련된 또 민생과 관련된 그 정책들은 여야에 관계없이 그런 팀을 만들어서 소통이 되어야 이게 진행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택지를 개발하거나 또는 개발 재고를 해제할 때 유난히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업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를 개발하는데 적어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3기 신도시가 2018년도에 출발했거든요. 지금 8년 동안 입주하냐 착공도 안 한 데가 많아요. 광명시행지구가 9만 가구나 되는데 이제 보상 들어갔어요. 예. 너무 늦은 이유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들이 너무 많은 권리를 주장합니다. 보상 가격을. 그러다 보니까 지방토지수용회나 중앙토지수용회까지 가서 토지 수용보로 수용하는 데만 2년, 3년이 걸려요. 예. 이게 굉장히 그 발목을 잡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허가 절차도 역시 3, 4년이 걸리고 결국에 신도시 하나가 분양해서 입주까지는 10년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서리풀지구도 지난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아직 착공가량 보상도 안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중장기 대책은 좋은데 단기 주택 정책 없이 주택을 얼만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림만 그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또 한편으로 이제 건설사들이 건물을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그 PF 시장도 활성화가 네.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도 이제 부동산 PF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금융 대책들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대책이 나올까요? 지금 민간 건설사가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PF 대출을 할 때 거의 막힌 상태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대책에 그 PF 대출을 확대하는 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를 통해서 보증 여력을 높일 것 같은데 예. 이번 정부가 공공주도형으로 가기 때문에 민간 쪽에 덜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건설사가 아우성 치는 것은 중도금 잔금 대출도 막힌 데다가 PF 대출까지 막히니까 돈이 안 도니까. 네, 그러니까 공급을 못해서 향후에 시장이 어려워질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총량제로 규제한다 하더라도 공급을 위한 정책 같은 경우는 좀 열어줘야 된다고 봐요. 예.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만약 이제 대출 규제를 푼다면 또 이게 집값을 자극해서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곧 발표될 이 대책에는 전면 완화보다는 핀셋 완화가 더 적합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금융 규제 하기 이전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잔금 대출이나 또는 뭐 재건축 재개발하기 위해서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 총량제에서 예외적으로 좀 그 정부가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사업이 진행되고 공급이 되거든요. 이것마저 막아버리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그 상승 압력을 받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럼 세제 개편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세제 개편만 발표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대책에도 관심이 많이 모이긴 하는 건데 이 후폭풍이 어떻습니까? 지금 강남권에서는 벌써 뭐 호가 2, 3억씩 낮춘다는 데도 나오고 또 물량이 좀 나오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 강남, 서초, 송파는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네. 늘었는데 거래는 안 됩니다. 편법으로 교환이 있어요. 예. 물건 교환은 돌아 있는 것 같아요. 아, 집끼리 교환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혜택을 받을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물량은 좀 나온 편이지만 거래가 안 되는 편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도 높은 가격으로 내놨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잠시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네.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선관위 특검 후보 6명이 추천하는 부분 과정들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하고요. 내일 2명으로 압축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변협 쪽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이혁, 이태한, 김경근 후보고요. 법전협의회 추천 후보자가 임관혁, 김양수, 서정식 후보라고 합니다. 국민추천위는 내일 후보 2명을 압축해서 또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은 추가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부동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물과 건물끼리, 그러니까 매물과 매물끼리 교환하는 식의 어떤 편법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그 물건을 내놓고 거래가 안 되니까 예. 다운사이징 할 사람들은 작은 거를 받고 예. 일부 돈을 받는다든지 또 큰 거로 하는 사람은 큰 거로 교환하는 거죠. 예. 지금은 양도를 하더라도 양도세 일가구 1주택은 80% 공제를 받잖아요. 예. 근데 내년부터는 이게 이제 규제되다 보니까 그리고 2028년부터는 뭐 아예 폐지가 되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제 대출이 안 되니까
교환으로 가는 거죠. 예. 일각에서는 뭐 그런 편법도 포함해서 지금 매물이 늘긴 했는데 집주인들이 가격을 대폭 내려서 그 내놓는 착한 금매가 아니라 이 가격에도 사갈 사람이 있을까 해서 내놓아 보는 네. 뭐 간보기 매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그런 분석이 것도 있더라고요. 있고요. 예. 강남 일부에서는 뭐 4년만 버티자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생각보다 확 늘진 않았어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 나오는 매물들은 다주택자들 매물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참에 이제 다주택자도 규제를 하다 보니까 1가구 1주택자보다는 그게 매물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금액이 큰 금액을 낮춰서 내리는 것은 단기간 급등한 지역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단기간 급등한 지역은 이제 매수자도 부담스러우니까 좀 낮춰서 내놓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집주인들이 이제 버틸까, 던질까, 아니면 팔까, 물려줄까 뭐 이런 네.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주로 증여 쪽으로 좀 증여 쪽으로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증여는 지난번에 다주택자 규제할 때는 많이 넘어갔고요. 예. 증여세도 사실 뭐 50%까지니까 낮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번 발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있는 경우도 이게 그 19억이 넘으면은 다주택자로 취급돼서 세금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증여도 단독 증여는 가능한데 공동 증여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일부가 이제 뭐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특히 이제 그 법인 소유로 돼 있는 게 세부 부담이 커지거든요. 예. 이게 개인한테 이제 넘기는 쪽으로 그런 것도 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정부가 발표한 세제안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예. 소득세법 개정안이나 그 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야 보면은 이제 여당에서도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은 뭐 발표된 게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불안한 그 소유자들이 지금 이제 물건을 내놓거나 증여하거나 교환하는 겁니다. 네. 자, 지금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연일 논란입니다. 이게 이제 실거주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금 폭탄 맞기 전에 이제 기존의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뭐 이런 형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전세는 또 줄어들고 월세는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실거주하면 내가 이 집에 들어가면 내 집이 전세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살던 사람이 또 나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경기도에서 사는 분들이 서울에 갭 투자나 또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미리 사놓고 전세를 놨다가 예. 돈이 마련되면 입주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다시 서울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네.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량은 적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이 압박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그런 물건이 매도 물건으로 나오면 수평적 이동에서 공급량은 증가할 수 있지만 양적 증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전세 물량이 점점 줄게 되면 월세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이 월세 비중이 늘어나면 월세는 돌아오지 않는 돈이잖아요. 전세는 어떻게 보면 저축성입니다. 그 보증금인 전세 보증금 상당액의 이자 상당액이 사용료거든요. 예. 근데 그 돈은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지 않고 내 집 마련에 징검다리 역할을 했거든요. 예. 문제는 임대인이 이걸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세는 상상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처분 소득이 낮아져서 생활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월세화가 정부는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지만 예. 전세 제도가 뭐 우리나라밖에 없지만 상당히 좋은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 점점 전세 제도가 줄어들면서 월세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그, 현재 월세의 퍼센트가요 55%나 됩니다. 꽤 많은 거죠. 네. 근데 또 보유세가 늘다 보면은 월세로 전가되는 또 세금들도 그건 뭐 있을 거 거의 아닙니까? 확실하게 재산세나 종부세나 이 세금이 늘어나면 예. 많은 금액이 늘어날 때는 전가를 다 못하지만 분명히 일부는 전가가 된다고 봐야죠. 예. 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그 요건 완화 부분들도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는 지금 육아 때문에 잠시 집으로 옮긴 건데, 거처로 옮긴 건데, 집은 두고요. 네. 그런 분들도 있고, 뭐 특수학교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교 진학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근 가는 분들도 있고, 네. 이런 요건들 완화해야 되는 목소리가 많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 세제 대책에서 그거 완화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3년만요. 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3년만. 예. 근데 이게 너무 그 탁상 행정이 아닌가. 사실은 부모를 모시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사는 집에 그 내 아내가 부모를 모시는 게 싫으면 조그마한 소형 주택을 사서 시골에 계신 분이든 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부모님 이름으로 사게 되면 증여세 내이죠. 예. 돌아가시면 나한테 넘을 때 상속세 내이죠. 예.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사서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비거주잖아요. 예. 이런 경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 정근을 가거나 또는 뭐 학교 문제가 있거나 예. 또는 상경 다주택자, 비주택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전국이 64만 6천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이 68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연금까지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 가지고 조그만한 빌라 하나 사서 월세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비거주거든요. 예. 이런 경우도 사실 생계형 다주택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뭐 정부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아직 나오진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비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제를 하려면 엄격하게 따져서 사정이 특수한 경우에는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고 단지 이제 비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 규제한다면 사서 팔 때까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거 있죠. 이유 없이. 예. 전세만 놓은 거. 예. 이거는 규제해도 돼요. 이거는 투기라고 봐야 됩니다. 예. 예외를 둘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는 한데 또 예외를 두게 되면 누구는 또 이 재개발만 인정하고 공공주택이다 리모델링은 왜 또 인정 안 해주느냐 또 다른 형평성 문제 네. 반발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사안별로 네. 맞춤형 정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맞춤형 정책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때도 마찬가지고 또 재개발 재건축도 사업하는 과정에 자기가 그 집이 이제 헐게 되면 이사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럴 경우에는 2분의 1 거주한 걸로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나마도. 근데 지금까지는 거주를 100%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별로 좀 더 맞춤형 정책을 좀 짜임새 있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앞서 교수님 잠시 그 가계대출 총량 규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은행에 오픈런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겁니까? 은행마다 그 대출 총량이 있어요. 예. 이 총량 내에서 대출을 줘야 되는데 이 총량을 많이 소진하게 된 대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못 나가거든요. 근데 예.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 5월 말 기준만 봐도 4,184조나 됩니다. 너무 유동성 자금이 많으면 돈의 가치가 많아지면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럼 물가가 올라가게 돼요. 예. 그럼 결국에는 그 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돈을 걷어들이거든요. 그리고 대출을 막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과정에 은행이 이제 분기별로 반기별로 또는 월별로 대출을 줄 총량이 있는데 이게 먼저 소진돼 버리면 대출 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땡겨서 대출을 신청하는 겁니다. 예. 이게 오픈런이죠. 미리 잔금 대출이나 또는 그 전환 대출을 그러니까 집을 샀을 때 잔금 대출을 내서 소유권 이전하면 그 받았던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담보 대출도 전환해야 됩니다. 이럴 때 미리 예약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계획적으로 대출이 나가야 될 게 먼저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현장의 사정을 잘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이런 규제가 결국에는 이사나 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선의의 그 거주자들을 내몬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지금 인터넷 은행으로 몰린다고 또 합니다. 여기는 또 금리가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금융당국이 무리해서 이런 총량 규제를 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지금 뭐 제1금융권은 거의 막힌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네. 제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또는 저 사채까지도 그 일반 그 사금융까지도 손을 뻗쳐서 잔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제 대책이 나올 때 이 잔금 대출은 좀 더 완화할 것 같아요. 예. 그건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소유자 중심으로. 예. 근데 이 양반들은 사실 뭐 죄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 규제하기 전에 부장 받아서 내는 건데 그것까지 규제한다면 원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그건 좀 완화될 것 같습니다. 예외 규정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외 방안까지도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